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잠시 뒤인 오후 1시부터 바다로 방류됩니다. 도쿄전력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밝혔습니다. 어민단체와 인접국 등 국내외 반발이 여전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도쿄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단 오후 1시를 지금 일본 도쿄전력이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1시에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한 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원자력 개발 연구기구 JAEA가 확보한 물의 표본에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더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상과 해양 조건에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에 따라 1차로 하루에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냅니다. 또 해양 방류 이후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34만 톤에 이르는데요.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방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IAEA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각종 데이터를 우리나라와도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강행에 이르면서 국내외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방류 후 바닷속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수산청도 오염수를 배출하는 해저 터널의 방출구로부터 4에서 5km 반경에 있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소매업 단체의 관계자들과 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적극적으로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매업계는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국제기관 등 제3기관에 따른 엄격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류한 오염수가 기준치에 맞는지 감시 결과를 신속히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어민단체들은 소문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조치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웨이동 부부장은 국제사회의 핵 오염 위험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방류가 시작되면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방류를 막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오늘 아침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에서 방류 저지 촛불 집회를 연 민주당을 겨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대자비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수산물 소비 진작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재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구두선, 다시 말해 실속 없는 헛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 재해 인정,
피해 재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오염수 방류 대응 계획을 공유했고요. 박광훈 원내대표가 언급한 오염수 특별조치법안을 조금 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본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됩니까?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상정됩니다.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10년마다 도시하천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난립을 초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가 어깨띠 등 표시물, 현수막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까지 입법을 마치라고 주문했는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지만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를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막판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자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 역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17가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북한은 오는 10월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를 열어서 북한을 규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NSC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오늘 새벽 6시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며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와 사이버 해킹 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과 실전 훈련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NSC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대통령 참석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은행이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위기를 포함한 중국 경제 둔화와 수출 부진 지속 등에도 우리 경제가 애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이어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제시했던 2.3%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를 제시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1시간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 100시간 비상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촛불 집회 했었잖아요. 네, 촛불 집회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촛불 집회에서는 어떻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를 이어서 어차피 일본이 방류를 할 것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마구잡이를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방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한번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지 못했죠? 네, 화면으로 봤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네. 저는 지금 1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에 일본이 아주 수십만 배 그 방류를 했잖아요. 그때 그 오염 알프스 걸리지도 않고 거치지 않은 것. 네, 그런데 2016년부터 알프스를 거치는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이 됐고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방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나 또 정의용 장관께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네. 윤석열 정부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봤고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일 국제적 기준에 한치라도 어긋난 게 있으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또 국제사회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왜 저럴까?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제 총리가 직접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국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거에서 벗어나면 이거를 해양법적으로,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다루겠다,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냐면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그 방사능 농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인체에 단 1%라도 영향이 있다면 이것을 막아야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국제법상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그 방사능을 머금고 있는 물이 바닷속에 흘러나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물들이 이미 방류되고 나면 낙장 불입인데 그 이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빌미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있다면 단 하나의 이득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할 것이 아니고 일본에게 정확하게 안전진단이 100% 확실하면 그때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만이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낙장불입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문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1시간 뒤니까 이걸 막는다 못 막는다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하긴 너무 늦은 것 같고, 일단 정부 여당에서는 여러 대책을 어제 발표했잖아요. 국내외 해역에 208곳을 점검하고 태평양 도서국 해역에도 방사능 점검하는 시설을 갖추고
전문가가 2주마다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 대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 굉장히 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 검사를 했는데 99.9%가 친자가 나오고 0.1%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방류가 되면 태평양 연안에 먼저 가거든요. 네. 근데 미국, 캐나다를 거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4, 5년 후에 오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 삼중수소가 우리가 태양 아래에 있을 때 그것보다 1000분의 1, 5000분의 1 정도 작고 또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는 삼중수소가 중국 해역에서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50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제 당정회의를 긴급하게 해서 네. 2천억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금 곧 추석 연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수산업자와 어민들을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급 자금, 저이율 자금을 대출을 하고 또 네. 대출 연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유류비도 지루하고 지금 정부가 쌀수매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민 불안을 계속 정당 차원에서 엑스컬레이트를 시킬 때는 수산물을 정부가 수매해서 비축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이 죽어도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류를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가짜뉴스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는데 일본은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계승해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태어난 정부입니다. 근데 그 잘못했던 것을 계승해서 본인들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정치적 논리로 볼 것이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정확하게 담보되고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막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비단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저기들애들 마음대로 방류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1시간 남은 입장에서라도 일본에게 당당하게 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것은 방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미뤄서 100% 안전을 보장받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최소한의 국민의 자존심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이제 12년 전이죠. 그때 지금보다 수만 배 이상의 걸러지지 않는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쭉 돌고 돌아서 그때부터 역대 정부는 수산물 7만 8천, 9천 수산물을 계속 검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부적격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수만 분의 1의 적은 방류가 시작되고 태평양을 돌아서 오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금 방류를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공인을 했어요. 지금 어제 제가 놀란 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뭡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해서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본의 이 방류가 캘리포니아에 먼저 가요, 미국에. 그러면 미국의 그 오염수를 방류해서 캘리포니아가 오염이 돼서 국제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뜻인데 미국은 오히려 일본이 신뢰할 만하다, 반긴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그럼 누구랑 전쟁을 하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고우면한 민주당의 현 상황을 이게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수산업자를 볼모로 잡아서 정치적 투쟁을 하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문제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12년 전 사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1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알프스라는 에어백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고를 내겠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프스라는 에어백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사고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 자체도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옆나라 이웃나라로서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중국 대사가 꼭 우리 한국을 속국 대접하듯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보다 더 많은 50배나 많은 삼중수소가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못 하시냐. 네. 전 세계적으로 이 해양 오염수를 반대하는 OECD 국가 중에 정당은 민주당 한 개뿐이고요. 국가를 따지자면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그러면 예.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민주당이 한편이 돼서 태평양 연안 국가도 28개월 동안 IAEA가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미국도 신뢰한다,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왜 민주당만 그렇게 하는 건지 네.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아쉽고 답답한 건지 99% 유전자가 확인됐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정부 여당이시고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산업자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이 수산물을 소비해야 되는 국민들은 불안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불안감을 만들고 있는 게 원인이 되는 게 일본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정부 여당입니까? 저는 일본도 애초에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방류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빼고는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국민 우리도 그럼 불안을. 찬성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도 찬성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감시하겠다. 그리고 네.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류를 중단하고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러면 그 추석을 앞두고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장외 집회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옛날에 광우병 사드 때 내구명 쏭쏭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괴담 정치를 했는데 지금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아무도 네.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국내 정치로 봐서든 외교적으로 봐서든 일본을 향해서든 국제사회에서든 우리가 일단 이 방류 자체에는 반대한다, 우려한다라는 입장을 밝혀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기에 시간이 늦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랬으면 좋지 않겠냐? 애초에 우리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반대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죠.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빼고 다 그 기준에 찬동을 하고 민주당이 이메일 보내고 편지를 보냈던 태평양 연안 국가까지 IAEA가 2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방류 안 된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해라. 안 그러면은 방류를 중단하고 제소하겠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것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한국어로도 볼 수 있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2주 만에 가서 감시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지금 민주당처럼 막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태평양 도서국 어디가 찬성하는지
어디가 도대체 전 세계가 동의하는지 저는 그 데이터부터 의심스럽고 한번 좀 말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평양 도서국도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업데이트된 뉴스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동의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만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가짜 뉴스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방사능을 물에다가 희석시키겠다는데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3년에 반강기를 거쳐야 삼중수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 영토가 오염되니까 물에다 희석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이익은 일본밖에 없고 전부 다 실익밖에 없는 것들이 태평양 도서국들이 전부 다 찬성한다고요? 일단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방송에서 말씀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 도서국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데이터로 말씀드렸을 때는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대안을 내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애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고 정부가 제발 말 좀 들을 수 있게끔 압박하는 방식, 이게 장애 투쟁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후쿠시마가 정부를 움직이게 해서 궁극적으로 뭔가를 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나중에 방류하고 있다가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제적인 고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IAEA나 여러 가지 과학 기구에다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내용들은 국제적으로 본인들도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린피스라든지 많은 세계 그 환경 단체에서도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것을 한국이 동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세계적 고리를 오히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지해라. 그리고 중지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고 아마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촛불 집회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 발의를 주장을 했고 어제 그 촛불 집회에서도 그 탄핵하라는 구호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들리셨죠? 그 목소리가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일부 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주당의 전체적인 의견이다,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전국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시급합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장 자신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가 남은 결과는 뭡니까? 지금 동해를 가지고 미국은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은 저는 비단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정말 탄핵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마음속에 심경 변화에 대한 외침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그렇게 뭐 주장하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배지를 달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은 아마 김용민 의원이 지실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까지 저희 다른 타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마음속으로 외침을 결국에는 입 밖으로 내서 사람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이 167석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3월 1일 날 3.1절에도 방탄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탄핵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건수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관도 탄핵하고 장관을 해임 의결하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 반대했던 법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사진을 갖다 놓고
화살을 쏩니다. 장희빈처럼 저주하는 그런 화살을 쏘는 시민단체들과 같이 영합해서 지금 탄핵하겠다 그러고 지금 현역 의원이 지금은 시민단체와 장애투쟁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 행사에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을 오염시키는 언어의 인플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참 듣기가 민망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내일도 집회가 있죠? 오늘 내일 아마 그 장외에서 뭔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연기가 됐군요. 그래서 네, 내일 하고 모레 있고. 그 민주당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온열 1시간 뒤에 방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을까가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후속 조치로는 국제적인 정서를 통해서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일본을 지속적으로 이게 중지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방식을 쓸 건데 그 연장선으로 여러 가지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계획들이 확정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는 내일 나가겠다. 어제 얘기하기로는 내일 나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준비가 안 됐으니 30일 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중재가 된 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렇게 조율을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졌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요. 1년 넘도록 이재명 수사만 아주 열정적으로 해왔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니 답답하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검찰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이따 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 수사 내용들이 얼마나 정리가 안 됐는지를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회기가 없을 때 빨리 나가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도 받겠다. 나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게 당장 나가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을 황제 출두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비춰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의 어느 피해자가 자기가 언제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건 당당한 게 아니고 뻔뻔한 거죠. 민주당 내에는 황제 특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는데 검찰에서 오라고 하지 않은데 본인이 막 나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30일 날 소환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당장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것은 당장 뻔뻔하게 나가겠다는 뜻에 가름하지 않고요. 또 제가 요즘 이재명 대표의 화법이나 이런 게 보면 쌍방울과 관련 있는 것은 내의 한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들여다보면은 깡패하고 정치 지도자가 담합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준 그런 혐의가 있어서 제3자 뇌물죄인데 그동안 이 대표께서는 본인이 권력자고 또 본인이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판을 지연해서 증거인멸을 한 다음에 갈 수 있을까. 굉장히 해서 자기께 자기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세하려 보니까 8건의 범죄 피의자예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추가로 하면 10개가 넘어요. 예. 10손가락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5번째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검찰이 야당 대표라고 너무 특혜를 주고 봐주는 거 아니냐. 제대로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해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9월이면은 정기국회 시작되니까 네. 뭐 한 일주일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네. 지금 이 임시국회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떤 본회 의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회의는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야 네. 합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여의도에서 도는 이야기가 보면은 지금도 그 본회의가 또 일정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합의를 아마 여야가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9월 정기회의는 있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가 9월에 된다면 또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합의를 해서 한 9월까지 회기를 비워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때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치권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정감사 때문에 이 9월 정기국회를 미루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국정 과제들, 그다음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내팽개쳐놓고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미 1년을 넘었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수사하고 있는데 그 비회기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때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실제 사법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에 내가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너무 정치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까지 회기가 없을 때 영장을 청구했다면 당장이라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9월 달로 넘겨서 영장을 치면 다시 한번 국회에서 표결 논란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많은 국민들의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그 표결 여부가 논의됐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적 수사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그 표결 논란이 검찰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노리는 거죠. 예. 이미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해도 문제고 반대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논란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이재명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자 하는 것이 사실 사법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인데 이것을 제가 좀 굳이 드릴 말씀이 시기를 있어요. 조정하는 네.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의 공익 제보예요. 어떻게 법인카드를 현금화해서 청담동에 샴푸를 사러 가고 그것도 일제 샴푸입니다. 네. 지금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일제 샴푸를 쓰는 거죠. 제수용품도 믹스 커피도 술도 다 생활비 전체를 법인카드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 계산을 못하신 부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 판사께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성태 전 회장이 1억 5천의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리고 대북 송금 거의 100억 정도인데요. 네. 특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런 진술을 새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위증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아니 난 모르겠어. 그냥 나 불러. 준비 안 됐을 때 불러. 그게 나 야당 대표 아니야. 야당 대표 대접해줘. 이렇게 비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 앞에 그리고 이 범죄 앞에 겸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재판이 정확히는 그제 아니던가요? 네? 그제였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그제 네, 이제 네. 오전에 그 변호인이 사임을 하면서 오전 재판은 못했고 오후에 이제 국선 변호인이 와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신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그 회장이죠.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문제까지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변경된 부분들은 변호인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성립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8개월 정도 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국선 변호사는 오전에 선임돼서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네. 오후에 들어와서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재판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정치적 수사를 한마디만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신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가지 이상의 혐의로 지금 범죄 피의자가 되어서 이런 언론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민주당이 부패한 집단이고 잘못된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좋으니까 굉장히 좀 신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정말 깨끗해서 아무런 내용들과 아무런 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는 네, 것들 듣고 마지막 굉장히 발언 네, 많은데 네. 민주당만 비단 이런 수사의 의혹이 있고 민주당만 정말로 부패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꽃놀이표에 편승해서 신나서 행동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22분까지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신난 게 아니고요.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죄송하고요.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저렇게 일제 샴푸까지 청담동 가서 사서 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남국 의원이 제명한다 그러니까 뒤늦게 의원직 사퇴하는 게 아니고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정을 못하는 야당.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 다르게 이재명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사법 방해를 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거기에서 이화영 부인은 전혀 몰라 얼굴도 몰라 거짓말을 그러면서 전화 통화한 거짓말을 한 박찬대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신나는 게 아니고요. 서글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다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예, 확인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만 명이 넘는 세계 청소년이 모이는 잼버리 대회가 여러 논란 끝에 마무리됐고 이제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회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간식을 공급한 곳은 사무기기를 파는 곳이었고 상징물 제작은 속눈썹 시술업소가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겐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간식 납품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이 프린터 잉크와 토너를 싸게 판다는 매장 안엔 복사용지와 문구용품만 가득합니다. 카드를 좀 가지면 안 되면 소모품이랑 소모품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입찰 조건도 안 되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사무기기부터 간판, 종합소매업의 의류까지 업종만 9개에 달합니다. 어떻게 계약하게 된 걸까?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군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대로 됐으면은 매출 앨범 순차적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임박했으니까 이랬던 거지.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줄 것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거기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음식료품 관련해서 그 업종이 돼 있어가지고요. 늦게까지라도 뭐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뭐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주소지로 추정되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사라졌고 이 문은 보시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일주일? 그냥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붙어 있는데 왜 한 번도 없는데. 해당 업체는 비록 1인 기업이고 주력 업종은 아니지만 상징물 제작에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뭐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뭐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어떤 그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니실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이 YTN이 확인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전문적인 지역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158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했던 새만금 잼버리. 졸속 준비와 부실 운영의 민낯이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닌 듯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85일 만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실패를 인정한 뒤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일외교안보부 최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도 꽤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이었죠. 3시 50분쯤입니다. 새벽 3시 50분쯤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에 이어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약 2시간여 만에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새벽 6시 15분쯤에 보도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모두 정상으로 비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서 실패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 현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도 실패를 인정했고 우리 군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다고 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 시에 즉각적으로 포착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다며 실패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낙하물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있었는데요. 네. 우리 군은 낙하물이 북한이 공지했던 구역 인근에 낙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함정과 항공기가 낙하 지점 주변에서 탐색과 인양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최대 기자 몸을 조금만 안쪽으로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벽 3시 50분이면 다 잘 시간이잖아요. 아마 경보가 울렸으면 꽤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5월에는 그 경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없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5월이었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체 1차 발사 때는 우리 정부에서 인천 백령과 대청 지역의 경계 공도를 발령했는데 예.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해서 당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경고 발령이 울리지 않은 데 대해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간 협의한 개선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경고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의 서쪽 33km 해상을 벗어났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우주 발사체는 개선안에서 경고 발령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했고 이번에 비행 궤도 역시
멀리 갔기 때문에 발령을 안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발사도 실패를 했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 매체도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매체는 실패 원인으로 비상폭발 체계 오류라는 것을 지목을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북한 측의 주장대로라면 안전을 위해서 비행을 중단시켜서 폭발시켜버린 이른바 자폭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당시에는 실패 원인이 2단 엔진 시동 문제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1에서 3단 로켓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이후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 정찰위성의 분리 잔해물이 앞서 북한이 일본에 통보했던 위험구역 3곳의 바깥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재발사를 서둘렀다는 점도 실패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통상 위성 재발사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기술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2개월여 만에 무리해서 정찰 위성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급했다는 건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일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음 달 9일이 바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구구절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가리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는 측면이 커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21일 시작돼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일본 정부에 통보한 시기 역시 오늘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였는데요. 위성 발사 시기를 한미연합훈련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행보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네, 정치적 일정, 또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실패를 함에 있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사 시도를 이어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앞서 지난 2021년이었죠.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5대 목표 가운데 핵심 과제의 하나로 이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언급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와 미국에 비해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정찰 감시 능력을 만회해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보 자산을 견제하면서 우리 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한 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북한이 10월에 또 쏘겠다고 했죠. 이게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정치적인 일정이 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에도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하나 있는데 북한의 최대 정치적 명절로 꼽히는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정조준해서 이 위성 발사 성공을 축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와 함께 날씨 요인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겨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위성 발사체에 들어가는 산화제가 어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런 만큼 올해 안에 북한이 정찰 위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오는 10월 발사가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차 발사 때와 달리 로켓의 추진체 문제로 실패한 게 아닌 만큼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예상대로 10월에 네. 또다시 발사를 하고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북한이 만약에 재발사에 성공했다고 해도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효용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 31일에 추락한 북한 위성 잔해물을 인양해서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는데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라도 우리 측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오는 10월 재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정찰 위성을 여러 대 띄우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가 밤사이 계속 상승해서 오늘 새벽 5시쯤 4m를 넘어섰습니다. 필승교의 수위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4.19m까지 올랐다가 아침 7시 20분 기준으로 3.89m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날 오후 5시 기준 1.98m와 비교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임진강 유역 홍수 관리는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2m를 넘으면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m를 넘기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하천 주변을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른 뒤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군 삼천 주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 B씨를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남성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범행 14시간여 만인 어제 오후 2시쯤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그대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많게는 150mm 이상, 전남 동부와 영남, 영동 북부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와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